한껏 끌어당겨지고 싶었다. 삶 쪽으로. 문진영 작가의 최소한의 최선 책은 제목부터 어딘가 독특합니다. 이 소설은 9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1. 미누리와 테츠 2. 변산에서 3. 5. 상그리아 4. 내 할머니의 모든 것 5. 너무 늦지 않은 어떤 때 6. 고래사냥 7. 네버랜드에서 8. 지나가는 바람 9. 한낮의 빛. 이렇게 9편의 이야기 속에 책의 제목을 그대로 담아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제목인 최소한의 최선이 과연 이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각각 어떤 형태로 담겨 있는지, 최소한의 최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곱씹으며 이야기를 읽어내려가게 됩니다. 책을 읽을수록 수많은 문장들이 흔들리는 청춘들의 감정선을 톡톡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런 문장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어둠 속에 자신을 내버려둘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너무 어두워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가도 시간을 견디면 결국에는 아주 느린 속도로 시야가 밝아지듯이 캄캄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 내가 믿는 신은 천국에 살지 않아. 나는 지금 여기에 아름다움만을 믿어. 가끔씩 내 삶이 필름이 들어있지 않은 카메라로 셔터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구절들은 이 글들을 쓰고 있는 작가의 담담한 모습이 과연 어떤 장면이었을지 떠올려보게 하는데요. 이 소설은 2009년 장편소설 담배 한 개 비의 시간으로 창비 장편소설상을 수상하고, 이후 소설집 눈속의 겨울, 중편소설 딩, 짧은 소설집 햇빛 마중 등을 출간하고 2021년 김승옥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문진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출간 후 주요 서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리뷰들과 함께 동료 작가들에게도 극찬을 받은 이 작품. 최소한이라는 말, 그리고 최선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제목부터 인상적인 이 책.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최소한으로 보여주는 최선이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최선에 대한 관념과는 사뭇 다른 기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진영 작가의 담담하고 잔잔하지만 울림이 있는 이 소설. 아직 무언가가 되지 못한 여정 중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당부이자 위로. 최소한의 최선. 여러분들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명 최소한의 최선. 저자 문진영. 출판사 문학동네. 어느 날 노크도 없이 문제들이 우르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자, 어디 나를 이겨보시지? 난 어떻게든 저 문제들과 실랑이를 해야 한다. 왜? 내 몫이니까. 내 방식대로 풀어야 한다. 맞아. 그거야. 찰흙을 빚어 무언가를 만들어내듯이 글을 써서 나를 빚어내는 거야. 일기 안에 담긴 나를 내가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생각이 명료해질 거야. 분명한 것들에는 힘이 있거든. 그래서 일기를 쓰기로 작정했다. 6월 10일. 그 애를 처음 본 건 지난주 마을버스에서다. 그러고는 딱 사흘 뒤 체육시간, 느닷없는 합반 수업으로 줄넘기를 돌리는데 그 애가 바로 내 앞에서 뛰고 있었다. 내 심장 소리를 그렇게 리얼하게 들어보긴 난생 처음이었다. 체육복에 붙은 그의 이름이 내게 말을 거는 듯했다. 안녕? 난 서이든이야. 6월 13일. 종일 한숨을 뿜었다. 급기야 내 짝주의가 고민 있음? 했지만 높 하고 딱 잡아댔다. 박해나, 고민은 밖으로 털어내야 동사가 돼. 움직인다는 건 변화하는 거고, 변화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해결점을 향해 가는 거니까. 6월 15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서이든이 인싸였어?
난 몰랐던 거지? 감정의 출생 순서로 따지자면 주희가 나보다 먼저 서희든을 좋아하고 있었다. 6월 19일 주희 덕분에 많은 걸 알았다. 이든이의 출신 학교, 교우 관계, 사는 곳, 성격, 혈액형의 게임 취향, 식성까지. 그런데 문제는 그와 동시에 내가 주희와 친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차피 주희나 나나 원거리에서 인싸를 바라보는 익명의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단 생각도 든다. 설마 내가 사랑과 우정 사이에 서 있어야 하는 비극적 존재가 되겠어? 6월 26일 정체불명의 톡이 왔다. 박혜나, 우리 만나자. 누구? 국을 푸던 중이라 한 손으로 폰을 밀다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국 냄비에 폰을 빠뜨릴 뻔했다. 서희든이었다. 6월 28일 인생은 좋아하는 맛, 싫어하는 맛이 다 들어있는 사탕통 같은 거라더니 맞는 말인 듯? 새로운 세계에서 만난 이든이와 나는 체리 맛이 나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걱정도 페퍼민트 맛으로 존재했다. 그건 주희와 나 사이에 흐르는 시퍼런 비밀의 강 때문이다. 사랑과 우정 사이에 예기치 않은 갈등을 해나는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 박혜나의 비밀일기를 전격 공개합니다. 도서명 17 오늘도 괜찮기로 마음먹다. 저자 박하령 출판사 책폴. 여러분은 영화 국제시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국제시장은 1950년대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족과 헤어진 덕수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덕수는 함경남도 흥남에 살다 한국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게 되고 영화의 배경인 부산 국제시장에 곧분일의 상점은 영화 주인공이 고군분투했던 현장이기도 하지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소설의 주인공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답니다. 1951년 1월 강원도 고성에서 살던 소녀 강희와 가족들은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길에 동참하게 되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피난길에 오른 강희와 가족들은 천신만고 끝에 부산에 도착해 작은 판잣집에서 피난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강희는 부산에 도착해 엄마와 함께 거리를 헤매면서 아버지를 찾았죠. 택시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택시를 잡아 박창수를 아냐고 묻기도 했지만 어디서도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허드렛일하며 품삯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던 엄마가 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죠. 매일 아침 일어나 죽을 끓이고 장작을 찾아오고 낮에는 보수천까지 가서 빨래하고 물을 길어오면서 보급품을 나르며 동생 은희를 돌보는 일까지. 강희에게는 모두 처음 겪는 고통이었죠. 하지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보살피는 피난민들의 인심이 강희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책의 마지막 장엔 휴전협정 이후 엄마와 강희, 은희가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타서 인사를 전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요. 꼭 다시 만나요.
전쟁으로 인해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부산을 배경으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해 애쓰던 6.25 전쟁 피난민들의 아픔과 사연을 담은 이야기. 전쟁이 끝나서 고향에 꼭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며 남북 통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도서명 우리 다시 만나요. 저자 고재현, 그림 김민지, 출판사 별숲. 언론인, 정치가, 소설가로 인생 3모작을 살고 있는 장성원 소설가의 두 번째 소설집. 일제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1894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이야기이자 반백년 동안 온갖 민족적 수모와 시련과 순환을 겪으며 풍상의 성상을 살아온 우리 선인들의 이야기. 우리의 선인들은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부단하게 계속하면서 민족의 기계를 떨쳤으니 이 시기는 민족사의 가장 치열한 장이기도 하다. 책 속 머리말 중 책은 김제시 금구현 출신의 두 인물인 장태수와 장현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장태수 1841년에서 1910년까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민심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일제에 항거하다 경술국치 후 순국한다. 장현식 1896년에서 1950년까지 장태수의 종중선으로 대동단에 자금을 제공하고 조선어사전 편찬을 지원했다가 옥고를 치르다. 고난의 시기를 살았던 두 인물의 삶을 통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살피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한 역사소설. 우리의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교육의 힘, 산업의 힘, 과학기술의 힘, 그리고 어느 무엇보다도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국방과 무기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 속 문장. 험난한 시대를 살아간 선대들의 간난고초와 희생. 도서명 풍상. 저자 장성원. 출판사 문해바다. 17살의 갑작스러운 임신과 가난. 남들보다 일찍 고생한 우리 부부는 마침내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처럼 내 40살 생일에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내 생애 최고의 날,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많이 어디 있는 거니? 지금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딸 생각을 1초도 멈출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파티를 중단해야 한다. 그가 내 딸을 이용한 거야. 마니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천천히 낚은 거야. 마니가 파티에 못 오는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 같은 시각 다른 생각을 하는 아내와 남편. 그들은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세상에 비밀이 없는 부부가 있을까? 그래서 이 소설에 끌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 100페이지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울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100만 부 판매를 기록한 비하인드 도어. 작가 신작. 도서명 딜레마. 저자 B.A. 페리스. 출판사 아르테. 사막여행 손소영 글 그림.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사막여행을 쓰고 그린 손소영입니다. 사막여행은 어떤 책인가요? 사막여행은 사막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삭막하고 척박해 보이는 땅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꿈틀대고 있고 그들이 많은 이야기들, 각각의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작가님께 궁금한 점들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질문 읽고 대답하면 되죠. 네.
작가님의 경험과 기억이 이 책에 녹아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인생 여행자로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척박했던 것 같아요. 언제예요? 삭막하다 이런 좀 힘들었나 봐요 처음에. 책의 배경은 왜 사막인가요? 사막을 떠올리게 된 게 아코디언 곡의 책의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끝없이 이어지는 이미지가 떠오른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사막의 모래 언덕이랑 낙타 폭이었어요. 모래 언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낙타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또 낙타가 사막에 살고, 그래서 이 책을 구상을 하게 됐거든요. 사막에 대해서, 낙타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막에 살고 있는 낙타 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동물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아, 인간사하고 참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싶은 장면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입니다. 책을 더욱 재밌게 읽는 꿀팁이 있다면 뒷면을 뚝뚝 이렇게 펴셔가지고 낙타랑 만나게 해주시고, 잘 보이나요? 처음 해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근데 스포인가요? 네. 책 읽어줘야겠네요, 항상. 숨은 그림 찾기 하시듯이 숨겨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가 생각하는 삶 또는 인생이란 사막에서의 삶처럼 팍팍하기도 하고 고되기도 하고 가끔 이제 모래폭풍을 마주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소소한 기쁨과 깜짝 선물 같은 그런 순간들과 위로, 휴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여행 같은 생각. 마지막 장면 오아시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마지막 장면 이제 집에 왔다 이러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었는데, 저도 그러기에는 휴식 이런 느낌이 들어갈 수 있는 물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왔다, 이제 좀 쉬자 이런 느낌.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과 그 이유는,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고르라면은 이 장면을 고르고 싶습니다. 메마른 사막을 그리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팍팍해 인생이 이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이 장면에서 꽃이 막 이렇게 피어나서 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 좀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정말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좋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코로나가 끝나면 사막여행을 비밀스러운 사막의 문을 열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색채의 조각보, 그 안에 점점이 박혀 살아 숨쉬는 이야기. 도서명 사막여행, 저자 손소영, 출판사 고래뱃속. 아이스하키의 고장 베어타운.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스하키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아이스하키는 그들 삶의 일부, 그들의 정체성이다. 어느 날 한 촉망받던 아이스하키 선수가 성폭행 파문에 휩싸이면서 마을은 초토화되었다. 선수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안았던 케빈. 성폭행 피해자는 아이스하키단 단장의 딸 마야였다. 케빈은 결국 옆마을 헤드의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고 베어타운의 주요 하키 선수들도 하나둘 팀을 떠나버린다. 그렇게 한때 전국 우승 후보였던 팀은 졸지에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편 마야의 아버지이자 아이스하키단의 단장인 페테르, 그는 한평생 마을의 아이스하키 팀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페테르와 그의 가족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지만 그는 차마 쓰러져가는 하키팀을 버릴 수 없다. 결국 가족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하키단에 머물기로 결심한 그. 하지만 팀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시작부터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페테르에게 새로운 선수 명단을 제시하는 신임 코치. 리스트를 읽던 그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훌륭한 골키퍼였지만 심판을 폭행하는 등 괴팍한 성격 때문에 파문을 일으켰고 지금은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선수 비다르, 성폭행가이자 케빈의 친한 친구 베니, 그리고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은 아만. 그리고 이들은 모두 성폭행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나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선수들이었다. 어려운 점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다. 스탠딩석을 없애주세요. 새로운 거물급 후원자는 구단에게 여러 조건을 내밀었다. 그중 하나는 마을 사람들이 애용하는 스탠딩석을 모두 없애라는 것, 폭력적인 성향의 응원단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었다. 베어타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맡겨진 팀의 운명. 과연 페테르와 베어타운의 하키팀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로웠던 그들의 동네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한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그 상처를 묵묵히 견뎌내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 삶과 사랑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으로 세계를 주목시킨 프레드릭 베크만의 신작 소설 우리와 당신들. 나는 그냥 네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말랭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거 알아요, 아빠? 저도 아빠한테 바라는 게 그거 하나예요. 도서명 우리와 당신들. 저자 프레드릭 베크만. 출판사 다산책방. 칸트, 다윈, 프로이트, 신경과학을 횡단하는 21세기를 위한 정신 철학. 나는 뇌가 아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 지음, 전대호 옮김.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한다. 로미오의 선물 증여 행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라고 해보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다음처럼 나열할 수 있다. 첫 번째, 로미오는 줄리엣을 좋아한다. 두 번째, 로미오는 장미꽃을 살 돈이 있다. 세 번째, 로미오는 어디로 가면 장미꽃이 시들기 전에 줄리엣을 만날 수 있는지 안다. 하지만 로미오의 행위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고약한 목록을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로미오는 줄리엣을 좋아한다. 오로지 유전적 기질 때문에. 두 번째, 로미오는 장미꽃을 살 돈이 있다. 그가 우연히 꽃가게에 들렀을 때 그의 손 안에 우연히 돈이 있다. 세 번째, 로미오는 어디로 가면 장미꽃이 시들기 전에 줄리엣을 만날 수 있는지 안다. 로미오의 신경계가 줄리엣의 냄새 흔적을 감지함에 따라 그는 본능적으로 줄리엣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의 호의와 자유를 적나라한 생존 의지나 번식 의지의 고약한 목록으로 대체하는 것이 쇼펜하우어로 대표되는 형이상학적 비관론이다. 그리고 오늘날 신경중심주의, 우리를 뇌 또는 중추신경계와 동일시하는 주장은 바로 형이상학적 비관론에 물들어 있다. 인간의 사랑이나 이타심을 성적 충동이나 뇌의 진화로 치부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의 자유나 정신 따위를 논할 필요도 없다. 당연하지만 우리는 우리 뇌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인간은 철두철미 자유로운 생물이며 음악, 건축, 미술, 모든 정신적 구성물은 우리 자유에서 비롯한다. 뇌를 안다고 해서 인간의 정신을 알 수는 없다. 당신도 나도 뇌가 아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오만한 주장에 도전하는 훌륭하게 경론을 부르는 책. 언론사 디벨트. 겨우 37 가브리엘은 독일 철학계가 겉만 번지르르하고 얄팍한 지식 자랑 없이도 폭넓은 관중을 불러 모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언론사 호린 폴리시. 칸트, 다윈, 프로이트, 신경과학을 횡단하는
21세기를 위한 정신 철학. 도서명 나는 뇌가 아니다. 저자 마르쿠스 가브리엘. 출판사 열린 책들. 베어타운. 오베라는 남자를 뛰어넘은 베크만의 새로운 대표작. 숲속 쇠락한 작은 마을 베어타운. 그곳에도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 그날 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3월) 말의 어느 날 야밤에 10대 청소년이 누군가의 이마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이것은 어쩌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가슴에 곰을 품은 사람들의 좌절과 용기, 그리고 단 하나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도서명 베어타운. 저자 프레드릭 베크만. 출판사 다산책방. 그것은 손으로 붙잡을 수 없다. 왕국이 여기 있다. 왕국이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그것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다. 왕국, 엠마뉘엘 카레르 장편소설. 그리스, 기원 후 50년에서 58년, 트로아스의 어느 회당. 형제들이여, 누구든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고 회당장에 알렸다. 땅딸막한 최고의 사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홀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 허름한 옷차림, 덥수룩한 수염, 콧등 위에 맞붙은 시커먼 눈썹, 그리고 벗어진 이마를 메운 쭈글쭈글한 주름들. 설교에 앞서 그는 타르수스시에서 온 랍비 바오로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내가 회당 한편에서 이 광경을 예의주시한다. 여행 중에 낯선 도시에 들른 의사 루카다. 이제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이 구세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니 그게 누구지? 사람들의 눈썹이 꿈틀 올라가고 찌푸려진다. 어안이 벙벙한 시선들을 나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분을 조롱하고 근거 없이 그분을 유죄 판결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청중 사이에 술렁임이 인다. 십자가에? 그런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된 사람은 그것을 증언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얘기하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광신적인 열정에 휩싸인 유대인 사도 바오로와 이방인 의사 루카. 회심과 개종이라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겪은 두 인물의 만남. 이 사람처럼 말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2017년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로망스 어군 문학상 수상작가, 2014년 언론사 르몽드 문학상 수상작, 2014년 잡지 리르 렉스프레스 선정 최고의 책, 현존하는 최고의 르포 소설가 엠마뉘엘 카레르의 역작. 엠마뉘엘 카레르는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프랑스 작가일 것이다. 언론사 옵서버. 훌륭하고 충격적인 작품이다. 언론사 가디언. 카레르는 논픽션 작업이 허용하는 범주의 혁신을 이뤘다. 언론사 뉴욕타임스 매거진. 기독교의 심장부뿐 아니라 작가의 정신 깊숙한 곳까지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걸작이다. 잡지 북리스트.
파오로와 루카 1세기 인간의 삶. 도서명 왕국. 저자 엠마누엘 카레르. 출판사 열린 책들. 외교란 잔인한 것이다. 부모를 죽인 원수 적국이라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사귈 수밖에 없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가도록 하여라. 1763년 개미년 영조의 명을 받잡고 조선 후기 11차 통신사가 일본을 향해 떠났다. 총 인원 477명, 온갖 오소리 잡놈이 다 모였다. 아, 1년이요. 1년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지. 소요기간 332일. 왕복거리 11,470리. 술도 없이 불알 달린 것들끼리 이러고 있을라니까 돌아번지겄어요. 근데 참말로 술 한 잔 못 마시면서 왜 나라까지 가는 거라요? 500사내가 302일 동안 1만 리를 함께한 여행. 갔노라 보았노라 겪었노라 돌아왔노라. 열아일기보다 유쾌하고 통쾌한 여행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공은 높은 자들에게 빼앗기기만 해온 비천한 조선 보통 사람들의 한이 이 소설을 통해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 통쾌하다. 김시덕 문헌학자 작가. 왕후장상과 영웅호걸이 나오지 않는 역사소설을 쓰고 싶었다. 역사적 기록의 빈틈을 채운 4년의 집념. 해학과 입담의 소설가 김종광의 새로운 장편 역사소설. 도서명 조선통신사. 저자 김종광. 출판사 다산책방.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퓰리처상 노벨문학상 수상. 20세기 대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하지만 작가이기 이전에 그는 유럽을 무대로 취재 현장을 누빈 저널리스트. 제2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그리스 터키전. 실제 전투 현장은 물론 국제 정세와 사회상까지. 캔자스 시티스타, 토론토 스타, 에스콰이어, 나나 디스패치, 캔. 다양한 언론 매체에 해밍웨이가 기고한 수백여 편의 기사. 정돈된 문체, 특유의 감정 묘사. 해밍웨이 스타일의 독특한 저널리즘.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기사 25편. 가식적인 정치인, 차별받는 약자, 거짓말쟁이 독재자, 처절한 내전, 무너진 기자윤리. 한 세기 전의 비판과 경고. 지금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 우리는 과연 가난한 자의 아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는 사회를 이루었는가? 언론은 대중이 정권의 선전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국내에 처음 번역, 소개되는 다수의 기사와 칼럼. 세상에는 전쟁보다 더 나쁜 것들이 있다. 비겁함과 배신, 그리고 단순한 이기심이다. 사회를 관통하는 대문호의 뜨거운 시선. 이제는 저널리스트 해밍웨이를 읽어야 할 때. 시리즈 더 저널리스트 첫 번째. 도서명 더 저널리스트 어니스트 해밍웨이. 저자 어니스트 해밍웨이. 출판사 한빛비즈. 연박 가족. 우리는 연꽃이 맺어준 연박 가족인 거야. 연꽃처럼 향기로운 가족으로 살면 안 되겠냐? 내 꿈은 말총머리. 길다해. 말총머리 잘라줄 테니 네 가발 만들어. 무슨 소리야? 너 오리발 사서 잠수 배워야지. 해녀와 아기 돌미역. 제발 살려줘. 파도에 미역 씨앗이 떠내려가면 어떡해? 난장마녀 꽃목걸이. 길고양이가 꽃목걸이를 하면 가족이 있는 줄 알거든.
그래야 괴롭힘을 덜 당해. 기장 바닷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윤슬처럼 따뜻하고 반짝이는 친구들 이야기. 도서명 난장마녀 꽃목걸이. 저자 김연아. 그림 고현경. 출판사 모해출판사. 트로이 목마 사건으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히랍군에 패하여 멸망한 비운의 나라 트로이아. 살아남은 트로이아의 용사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아 유민들을 데리고 화염에 휩싸인 도성을 빠져나온다. 멸망한 트로이아를 대신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라는 신탁을 받은 그는 이후 파란만장한 모험 끝에 훗날 세계적인 대제국이 될 나라의 초석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이다.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생애 마지막까지 매달린 대서사시. 아이네이스는 아이네아스의 노래라는 뜻으로 트로이아의 영웅 아이네아스의 로마 건국 과정과 신화를 담고 있다. 생애 마지막 3년 동안 베르길리우스는 서사시의 배경이 된 히랍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그곳을 직접 눈으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원고를 수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열병에 걸려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죽기 전 미완성 원고를 불태워 버리고자 했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뜻에 의해 저지당하고 아이네이스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았다. 라티우머로 쓰인 가장 위대한 고전 작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와 함께 서양 정신의 원류를 형성한 대표 고전 단테의 신곡을 읽기 전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원문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한 라티우머 원전 운문 번역본. 그대는 베르길리우스 벅찬 강물인 양 말을 퍼부으시던 저 셈이시여. 그대 나의 스승이여 가르치미언이 내게 영예를 이바지한 고운 붓끝은 오로지 그대에게서 받은 것뿐이오이다. 단테 신곡 중에서. 아이네이스 1권에 이어 8년간의 번역 작업 끝에 아이네이스 2권 출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클리프턴 패디먼 일생의 독서 계획, 가디언 선정, 최고의 소설, 탑10,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도서명 아이네이스 2. 저자 베르길리우스. 출판사 열린 책들. 행복이란 건 골칫덩어리일 뿐이야.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네. 행복이 행복이지 무슨 문제라고. 진짜 행복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려. 지금 눈앞의 행복은 못 알아보는 거지. 그럼 지금 당신은 행복해? 1년이나 한 달 뒤, 아니면 내일이나 되어서야 내가 오늘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되겠지. 어쩐담 행복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야? 세상엔 기쁨과 슬픔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면 분명히 그 대가로 나쁜 일이 따라올 거라는 거지. 그건 바로 행복이 곧 끝난다는 거지. 맛있는 과자로 배를 채우며 행복해하지만 이런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 그럼 여기 더 앉아있자. 맛있는 걸 좀 더 시키고 여기 더 있자고. 도서명 과자가게의 왕자님. 저자 마렉 비에인칙. 그림 요안나 콘세이어. 옮기니 이지원. 출판사 사계절. 희망이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댁은 작은 섬마을 어섬이에요.
바다가 살아나니까 우리 희망이도 마음 놓고 놀러오고. 할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옛 생각에 잠겼어요. 어섬 사람들은 날이 좋으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아니면 갯벌에 나가 낙지며 갯지렁이를 잡았어. 그런데 평화롭게 살고 있던 섬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어. 나라에서 바다를 막아 갯벌을 마른 땅으로 만든다는 거야. 멀쩡한 바다를 왜? 우린 어쩌지? 뭐라고? 소문 들었나? 애구머니나? 바다를 막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걱정 마세요. 보상금을 준다고? 정말일까? 관광지가 되면 살기가 나으려나? 난 지금이 좋은데. 나도 이참에 육지로 나갈까? 땅을 준다는데 난 못 믿어. 정한 기간 안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보상금을 안 준대. 소문에 겁먹은 사람들은 앞뒤 가릴 새도 없이 도장을 찍었지. 그리고 더는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없었어. (7년쯤) 걸렸나? 방조제 안으로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생겼어. 그게 바로 시와호야. 그런데 바다를 막고 나자 시와호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갯벌 바닥에 조개 껍데기가 무더기로 보였어. 갯벌이 사라졌으니 개도 낙지도 바지락도 다 죽는 게 당연하지. 시아오에서는 죽은 물고기가 점점 늘어났어.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배를 허옇게 뒤집은 채 떠올랐어. 이대로는 못 살아. 어떻게 하면 시아오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정부와 환경단체 사람들이 온갖 방법과 지혜를 쏟아냈어. 갈대 습지를 만들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갈대는 오염된 물을 맑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죽은 시아오를 살려낸 뒤로 많은 변화가 생겼어. 사람들이 찾아와 살고 관광객이 몰려들었어. 그렇지만 한번 파괴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시아오는 바다와 갯벌을 빼앗긴 사람들의 가슴에 한으로 남았어. 그 많던 갯벌 생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할아버지, 우리가 한번 불러봐요. 소리를 듣고 다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숭어야, 넙치야, 망둥어야, 꽃게야, 낙지야, 바지락아, 구라, 봉주가, 갯지렁이야. 희망이와 할아버지는 시와호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함께 빌었어요. 도서명 시와호의 기적. 저자 김정희. 그림 윤정미. 출판사 사계절.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